오늘은 본 세션에서 담을 수 없었던 5가지 주제와 5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시민사회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시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태적 변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의 김두림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화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스모모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통통 선생님이라고 했던가? 네, 최정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아스적 삶의 이야기라 해서 저는 이 주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 로아스 협회에서 박기현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잠깐 현장 후쿠시마와 관련된 현장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네 번째 발제로 한국 장애 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내용 주제를 가지고 이주환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수돗물로 극복하는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수돗물 네트워크의 장정화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녹색 소비와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하영 학생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온라인 연결이 되나요? 네, 네, 잘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 제목은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시대 교육계의 새로운 생태적 변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전국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김두림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두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책은 교장이고요. 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계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폭넓은 활동가가 아닌 상황이어서 어쩌면 다 거론하지 못하고 일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제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 교육계의 전환 노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은 각 지역에서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을 함께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모아낸 1995년에 창립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주로 회원은 교사고요. 교사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기는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부터 2019년 9월에 글로벌 기후행동에서부터 아마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던 기후위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화요일 밤마다 열리는 공부방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무려 23차, 다음에 돌아오는 화요일에 24차 식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벌써 12, 1, 2, 3, 4, 5월 무려 6달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연수 성격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화면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연수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채팅창에 있다가 채팅창에 어쨌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3, 4년 학교 교육에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교사가 성찰하고 실천을 다짐하자는 그런 교사 선언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하는 노력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실천한 회원들의 교육활동을 저마다 교사마다 또는 학교마다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내 외부에 공유하고 확산하고 일반화하려고 그 이론과 실천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지부가 있고 각 지부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각 지역에서 교육청과 사회단체의 연대활동, 그리고 학교나 교사의 실천활동, 청소년의 교육 또는 청소년의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일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구의 날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후위기 대응 교사 선언, 그리고 지구의 날 수업 실천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참가자가 75명까지 참가하여서 성황리에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이후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활동가 대상으로 기후위기 연수, 그리고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행동학교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 그 과정에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고 있고 교육과정 개정의 현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할 공동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지속하겠으며 그리고 기후위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연대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전환 노력에도 힘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으로 교육부를 살펴보면 지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교육과정 논의를 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등에서 함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중요하게 제대로 정의해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벌리기 시작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은 단순히 이게 토목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모든 공간이 생태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 보낸 편지에서는 교육 시스템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받고 여기에 호응해서 경상남도, 울산, 서울, 인천, 광주, 충청북도,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좀 앞장을 섰고요. 조직을 개편하고 전담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아마 그 화면 공유를 하실 때 약간 착오가 있으신가 봐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각 교육청이 속도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기후위기의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행동 양식과 조직 문화, 시스템까지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생태 전환 교육을 정의하고 이런 5가지 큰 행동 지침, 배우고 느끼고 행하고 나누고 말하자는 중요한 행동의 절차와 이슈를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아주 작은 개인의 실천으로부터 큰 이슈까지 함께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생태전환 학교, 중점학교, 동아리 지원, 학교 교육력 제고팀, 교원학습 공동체 등등 여러 사업을 펼쳤는데 이에 호응하는 학교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로 치면 거의 300여 학교 정도가 이 생태전환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학교 교육과정의 큰 줄기로 생태전환 교육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각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융합하고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고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고 기록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생활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공감대의 확산과 함께 일반화를 해가려고 하는 학교 교육의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교육적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노원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방향을 잡고 키움 교육의 자연과 함께라는 구호와 함께 교육과정에 자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2021년 추진과제로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교육공간 혁신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요. 학년별로 학년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것도 이렇게 단계를 밟아 학년별 위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년별 세부 계획을 따로 짜고 있고 이것은 학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히 구체화하고 있고요. 생태전환 교육이 교과와 창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융합될 수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교과목별로 과학에서, 사회에서, 도덕에서, 국어에서, 그리고 미술, 실과 이외에도 모든 교과목에서 생태전환,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들을 추려서 주제별로 다시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생태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학교 뜰, 그리고 노작교실, 자연에너지 텃밭,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원과 기타 해서 모든 공간을 생태적 전환, 생태교육을 위해서, 생태전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텃밭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위계를 갖추도록 학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제별로 짤 수 있는 학교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생태교육이나 에너지교육이나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어떻게든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학교에서의 지원 시스템은 지원팀이라고 하는 학교의 기획을 주로 해가는 교사들의 팀, 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원팀의 전문성과 창의적 제안과 예산 활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 프로젝트는 계기교육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물의 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어스아워나 어스데이, 그리고 환경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요. 이번 4월 22일 지구의 시간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환경 중에 초록 커튼, 녹색 커튼의 사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녹색 커튼은 실내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네, 생태전환 교육은 기후위기 교육이고 생존의 문제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지 않는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실천은 개인의 실천만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 그리고 법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인식을 가지고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따르는 세계 정세나 그 산업계가 이후에 전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 교육계도 더 빠른 속도로 전환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을 보다 더 깊게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고 추구하는 힘을 가진 개인 그리고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그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고 시급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했었거든요. 또 환경교육진흥법도 좀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에 비해서는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늦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변환의 이 방향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오늘 발제의 마지막에 청소년 대표가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뭔가 총구가 또 폭우가 우리 쪽으로 겨눠지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참 둔감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의 위기, 우리 미래의 위기 이런 것들 또한 둔감하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소홀히 다뤄졌던 문제. 오늘 군축과 평화와 우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우리 피스모모의 최정희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피스모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정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되게 중요한 교육, 또 이제 수돗물, 뭐 또 에너지, 뭐 식량 많이 다뤄질 텐데요. 저희가 기후 위기와 아까 소개해 주신 군사비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연결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평소에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히 한국이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 군사비 지출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비는 저희가 먹을 때 쓰는 비용 식비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기 사고 군대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을 군사비라고 합니다. 이 PPT 보면 저 아마 전쟁에 쓰이는 무기겠죠? 마치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탄소겠죠. 그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네. 2020년에 군사비가 2.6% 늘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비 지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자료집을 만듭니다. 저희 피스모모는 그 번역본을 내는 공식 파트너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번역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그 GDP 국내 총생산인가요? 그 GDP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뭐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더 이상의 경제 성장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 것처럼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뿅.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군사비는 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는 누군가 생산하고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구입을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 무기 거래가 상당한 수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그 무기 회사의 매출이 2018년에 4,200억 달러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래는 공식적인 뭐 자료도 알 수 있지만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수치도 사실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생산되고 이제 팔리는 무기로 누군가 죽는다. 그건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8만 9천 명이 무력 분쟁으로 사망하였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분쟁이 어제부터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군사비 지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이내를 늘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3년에서 19년까지 7년 연속 군사비 지출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OECD에서 가장 좋은 치수는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입니다. 사회복지 비용은 이제 최하위권이지요. 근데 군사비 지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무기 수입도 세계 7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이 1인당 얼마나 이제 쓰고 있냐를 보면 GDP 대비 1인당 국방비가 737달러,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인당 830만 원 정도를 국방비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도 이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 돈으로 사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환하여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세계 군사비 지출이 10%만 줄어도 지구상 모든 지구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26시간만 그 군비를 쓰지 않기만 해도 몇 명이죠? 3,400명도 아니고 3,400만 명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잘 리모컨이 네. 두 번 넘어갔어요. 네. 같은 맥락인데요. 그 총액, 군사비 총액의 10%도 아닙니다. 9%만 줄여도 1조 8천억 달러가 생겨서 이것을 기후위기 대응에 저희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1%도 아니고 0.7%는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0.03%는 이제 WHO가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한 비용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 이미지와 이 자료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군사비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수치 자료이고요. 탄소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그 국제 평화 단체들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겠죠. 그럼 훈련을 하려면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고, 뭐 석유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일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팔면 무기를 배달하겠죠. 수송.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탄소를 만드느냐.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사실 이제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이제 이건 국가 기밀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어렵고, 그래도 그나마 조사된 자료들을 조금 보시면 미국 국방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히 많고 12억 1,200만 미터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국도 320만 톤으로 두 나라 모두 국방비 지출, 군사비 지출 상당히 많은 나라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2021년에 평화 단체들이 이제 물었는데 탄소 배출 얼마나 하고 있냐, 이 군사 유지 및 이제 군대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국방 사무를 하거나 주한 미군이 이제 유류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타임지에 2018년에 기고된 그 내용인데요. 군사비가 2배 정도 지출됐지만 세계는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뭐 2년 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물을 수 있겠죠. 작년 코로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더 국방 예산 지출 많아지고 있습니다. 총 21조 원이 들었고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9조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저희도 모르게 그냥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나 논의 같은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네. Defund military, defend people and planet and people. 그 얼마 전에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평화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서 군비를 줄여서 지구와 사람한테 쓰자.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돈을 군비에 쓰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것을 이 예산 어떻게 전환해서 앞으로 사람과 지구에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 행사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예산을 주셔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올 한 해 환경 예산은 국방비 대비해서 9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은 환경 예산의 9배라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일부는 이게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또 그렇게 군비를 이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 준비 비용이죠. 전쟁을 준비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전환할 것인가. 저는 이제 가자지구에서도 그 기후 난민들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군비가 또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발제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삶, 로하스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 로하스 협회의 박기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로하스 협회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로하스 협회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고 또 피포지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정상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로하스 협회는 2008년 환경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2018년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협의지를 획득하였고 2019년부터는 한국 SDGs 시민 네트워크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하스는 라이프 스타일스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머리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뿐 아니라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로하스라는 용어가 탄생한 배경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폴 레이와 심리학자 쉐리 앤더슨의 미국인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입니다. 보수적이거나 자본주의적 성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대별하여 건강과 환경, 사회 정의, 평화 등을 중시하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문화 창조자로 명명하였고 로하스는 문화 창조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한국 로아스 협회는 로아스의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와 생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며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 문화를 창조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숙한 환경 시민 육성과 로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회 환경교육의 방향은 첫째, 인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리는 지구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둘째, 특히 미래를 담당할 세대에게 환경 감수성을 기를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넷째,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한다입니다. 우리 협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결국 깨어있는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자로 성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나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협회 활동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시 등과 함께 기후변화,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순환, 일회용 플라스틱, 자연 방사능 물질인 라돈 등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더욱 왕성해진 온라인 활동의 일환으로 제1회 1.5 국제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낮춰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1분 5초 영화를 컨셉화한 것입니다.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미래의 리더로 될 청년들이 영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바로 우리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흥겨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우리가 만드는 그린 캠퍼스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회용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캠퍼스 쓰레기 배출 문제에 해법을 찾고자 기획된 활동입니다. 대학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아이디어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아이디어를 학교에 제안하고 시범 운영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이건 역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를 변화시켜보는 일련의 과정을 활동에 담고 있습니다. 로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취약한 상가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공간, 일명 에누리 프로젝트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브랜드 파워는 약하더라도 상점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운영하는 곳보다 지구 환경까지 생각할 줄 아는 상점이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 대체품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 일회용 생수를 사 먹는 대신에 정수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을 발굴해 텀블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지도록 편의성을 제공한 사업 등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협회는 로아스 상품과 서비스, 공간에 인증을 주고 소비자와 연결하여 국내외 판매를 촉진하는 동아시아 로아스 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를 하느냐, 그 선택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을 수 없듯이 타국의 불행 위에 자국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코로나 이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환경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국과 피해국 사이에 너무나 큰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근저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또 SDGs의 기본 철학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잊지 않을 때 결과 또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정부에서의 추진이 구호 중심으로 되거나 추상적인 통계 수치로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 상쇄에 방점을 둔다면 책임보다는 회피의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번 P4G 개최를 통해 국가와 기업이 패권주의와 출혈 경쟁에서 1등이 아닌 인도주의적 경쟁에서 1등이 돼야 한다는 것을 호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 국익 우선주의가 아닌 인간중심 다국간주의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는 데 앞장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한국 로아스 협회도 오늘을 기점으로 유엔이 SDGs 달성을 향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동의 10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아스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그 협회의 활동 그게 이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의 발표를 이렇게 쉼없이 들었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으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 목소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고 이제 방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의논도 없이 펼쳐진 거고, 이게 진짜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당장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진짜 긴급하게 연자 농성을 좀 시작을 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미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음 받아서 저희가 진짜 끝까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안 하겠다고 그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 낼 테니까요. 그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인류가 분멸인데 절대 두고 볼 수가 없고, 이건 비단 그냥 방사능 오염수 철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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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라!
대학생이 앞장서서 방사능수 반드시 저지시키자. 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참 답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체르노빌 그 원전이 콘크리트로 묻어놓고 철판으로 덮어놓은 저 밑에서 핵분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우리 인류를 참 암울하게 하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반대편에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나머지 세 분의 발표자들에게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실천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장애포럼의 이주환 연구원님께서 장애와 기후변화, 장애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후위기와 장애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장애포럼 연구위원 이주환입니다. (20세기) 세계 각국은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세계 분위기가 변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기업과 국가의 활동이 세계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바로 이러한 흐름의 일부였죠. 오늘 저의 발표는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전 화면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예, 목차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기후위기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그곳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020년 펴낸 2019년 지구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약 1.1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거 계속 진행해 주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후변화란 표현 대신에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그리고 기후실패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만 막을 수 없죠. 따라서 한국 역시 평균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시급히 행동해야 합니다.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이러한 경제 구조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기와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기후위기 중에 폭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폭염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많이 노출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후변화 영향별 가이드라인을 데이터베이스한 연구에서는 폭염에 민감한 취약 집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화면 보시면은 65세 이상 노인, 유아 및 어린이, 그리고 만성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이와 같은 그룹을 폭염에 민감한 취약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후 위기의 근본 문제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극단화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나 자원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자원이 없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도태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눌러주시죠. 열사병 피해자나 열사병 피해자 대부분이 에어컨 없는 쪽방에서 사는 노인들, 그리고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해야만 했던 노동 계층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회적 대응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가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는 국가를 상대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개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눌러주시죠. 2019년 7월 19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를 처음으로 다루는 결의안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안 마련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공감이 가는 글을 하나 발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대학교죠. 맥길 대학교의 법학부 세바스찬 조도인 교수의 말입니다. 눌러주시죠.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 이거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많은 경우에 대중교통 시스템은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또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Ensuring that mass transit is accessible would benefit a wide range of users.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개념과 연결이 되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권의 개념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동권은 한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존재, 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돼서 이동권 개념이 처음 법에 명시가 됐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1차 계획에서 2011년도까지 전국 시내버스 31.5%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 실제 도입률 12%였습니다. 2차 계획에서 2016년까지 41.5%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하지만 실제 달성률 19%였습니다. 2019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 미만인 곳이 4곳입니다. 충남은 저상버스가 9.3%에 불과하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 부문에 전기차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기차 도입 정책은 장애 포괄적, 장애인의 이동권이 고려된 장애 포괄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의 도입이 장애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죠. 그리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들, 노약자를 다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 포괄적 정책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에 보이는 버스는 뉴질랜드의 저상 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체되는 시간에 대해 승객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나 승객들의 표정으로 알 수 있죠. 저는 한국 사회도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언젠가는 형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조금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의 상황에서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차별받던 사람들이 그 재난이 심화되는 과정에 더 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정책이 쓰여야 실제로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오전 포럼에서 우리 그 민간위원회 공동대표이신 문하영 대표님이 마켓 기반 솔루션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공공기관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수돗물로 극복하는 기후위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의 장정화 사무처장님이신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장정화입니다. 저희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는 환경부랑 수자원공사, 그리고 서울시 상수사업본부, 그리고 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같이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버넌스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돗물이 어떻게 환경성, 사회성, 인권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상수도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 그리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로서 저희들이 수돗물 운동을 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테마인 기후위기와 수돗물의 관련성, 그리고 앞으로 수돗물 운동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뉴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그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도심에서는 99.2%, 전국의 이제 시 지자체에 상수도가 거의 안 깔린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어촌에서도 94% 이상이 지금 깔려 있을 정도로 이제 수돗물은 우리 전 국민의 이제 먹는 물로서 인프라가 다 이제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에는 사실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수인성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통받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돗물을 얼마나 먹는지 저희들이 이제 음용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에 그 수돗물 홍보협의회와 저희가 이제 전국의 17개 특광역시를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수돗물을 직접 마시거나 또는 차나 끓여서 마시는 경우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정수기가 30% 되고요. 그리고 먹는 샘물, 소위 말해서 이제 생수입니다. 이 생수가 지금 19% 해서 나머지 시민들의 절반은 먹는 샘물과 정수기를 마시는 비율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환경부에서 그 물환경 분야와 그리고 수자원 분야에 약 올해 예산은 4조를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가 없다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음용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돗물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나머지 정수기와 먹는 샘물의 이중 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돗물을 좀 더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믿고 마시자라는 슬로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지금 이 저희들은 민도 있고요. 그리고 관도 있고 학계도 있습니다. 상수도 전문가 학회도 있고 대한상하수도학회라는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상수도 공무원으로 정수장에서 일하시는 분, 수도사업소 일하시는 분들의 공무원 노조들과 같이 합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해온 분야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그 전국의 지자체의 그 대상으로 학교에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수돗물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 8만 명을 그리고 캠페인 그 참여자까지 합쳐서 8만 명에게 물의 가치 중에서 수돗물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환경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수돗물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수돗물이 수도 행정이 지금 지자체가 수도 사업자인 만큼 저희들이 수돗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10개 지역이랑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어떤 부분이 높은지 보니까 뭐 녹물, 이물질, 염소 냄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고 심지어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도 사후 만족도 평가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도 행정에 더 많이 시민 참여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거는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에 인천에서 사실 이제 수계 전환이라고 그 치수원을 바꾸는 바람에 그 전문 운영 인력의 부실로 그 적수가 이제 인천 서구 지역의 가정에 2달 정도까지 이렇게 적수가 이제 그 급수되어 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피해 가정에 방문해서 수질 검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민간 수습을 위해서 같이 저희들이 활동했던 거고요. 밑에는 작년에 이제 인천에서 또 그 서구에 해당하는 정수장에서 지금 기후 위기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그 벌레들이 깔ጠ구 벌레가 많이 이제 나오면서 정수 공정 처리해서 그걸 잡지 못해서 가정의 그 필터에 유충이 이제 끼어 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택 토론회를 한 이제 사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수돗물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한테 긴급하게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도 행정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 수돗물 사고 때 시민소통 매뉴얼을 이제 작성하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기후위기와 이제 수돗물은 사실 이제 작년에 앞서 발제하신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도 지금 저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요. 이제 수돗물은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왼쪽 편에는 정수장에서 그리고 그 배수관, 상수도 관로에서 어떻게 그 설비를 에너지 효율을 절감하는 설비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지 그리고 또 정수장이 보통 야외에 있으니까 태양광 이제 발전기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 이런 공급자 중심의 지금 탄소 배출 절감안이 나와 있고 이제 소비자 중심과 시민 중심에서는 수돗물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탈플라스틱 운동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먹는 샘물보다는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리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공공 장소에 음수대가 잘 관리되어서 수돗물 음수대를 통해서 수돗물 음용 문화를 조성하는 이 과제랑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이 그 사실 그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수인성 질병을 그 많이 예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류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수명을 그
수명을 연장시킨 발명품 1위로 이제 이게 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류학적인 가치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들이 이 환경적인 가치와 미래 세대적인 가치를 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개선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돗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상수원이 깨끗해야 수돗물이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희들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료가 해외에도 이제 소개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물 운동이나 수돗물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계시면은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같이 연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P4G 정상회의에서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돗물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생수병 똑같은 양을 생수로 정수해가지고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하고 수돗물을 틀어서 받는 거하고 탄소 배출량이 70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그거를 통계를 그때 700 정도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이 굉장히 기후 위기 극복이나 우리 지속가능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제 이 발표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들이 더 불평등을 겪는다고 했는데 지속가능한 미래나 기후 위기에서 가장 큰 약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 앞으로 태어날 또 세대들을 포함한 우리 인류의 또 미래 세대들이 더 큰 피해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말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들 동물들, 식물들 이런 동식물들은 인간의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소년 세상의 이하영 운영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디자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8살 학생 이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후변화, 녹색소비,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차입니다. 지금 현 청소년의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두 번째, 청소년의 변화,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이 쓰레기통 아시나요? 학교에서 항상 뒤에 있는 저 일반 쓰레기통 그리고 두 개의 이제 종이류, 플라스틱류 이렇게 두 가지의 바구니로 분리수거를 지금 학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존재를 했던 건데 혹시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청소년들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가정에서 하는 분리수거의 기준과 학교에서 해주는 분리수거의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일반 쓰레기로 취급이 되고요. 두 번째로 비닐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점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아침밥을 먹은 그 김밥 비닐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그것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이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에 따라서 이건 일반 쓰레기, 이거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청소년도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재활용이고 뭐가 일반 쓰레기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로 집에 가면은 집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이거를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일반 쓰레기라고 하고 일반 쓰레기는 학교에 가면 재활용이라고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저 실내화 주머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보시면은 에코 실내화 주머니라고 하는 건데 굳이 에코를 사용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코가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왜 좋은가, 이걸 왜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까막눈이라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학교 이름을 말씀을 드렸죠.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저는 현재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도면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건축에 관해서 좀 지식 전달을 받게 되면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콘크리트가 무엇이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선생님의 입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5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굵은 골재, 잔골재, 혼화재, 시멘트,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제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멘트와 혼화재 이거 두 가지 이름 굉장히 이상하죠. 혼화재는 무엇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을 다 혼화하는 건데 이걸 무엇으로 혼화하는 거지? 기름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로 시멘트가 안 좋은 거는 이제 보통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생쯤 되면은 이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안 좋은가요? 돌가루 아닌가? 저 벽에 지금 씌워지고 있는 저것도 다 시멘트인데 왜 안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저희는 계속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게 학교에서 보통 수학, 국어,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보통 어른들이 정하는 하나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배움과 교육이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움과 교육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는 곧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학교처럼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도 곧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른들이 하는 말은 국어 해라, 수학 해라, 영어 해라. 영어 단어 언제 외우니? 이게 공부인가요? 저희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학교에 오나요? 저희는 국어랑 수학 배우려고 학교 오나요? 왜죠? 국어랑 수학 해가지고 미래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그때도 국어랑 수학 공부할 건가요? 저희 그때 어떻게 살죠? 그거 이제 어른들은 마음이다. 아, 너희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구 친환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견을 내라.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내나요? 저희는 이렇게 냅니다. 지금까지 국어랑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의 친환경적인 지구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너희들이 의견을 내라라고 하면은 정말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러면은 아무런 교육도 안 해주나.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발표를 하신 선생님분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 자율 활동이라는 그런 이제 두 시간 동안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때 한 3달에 한 번 정도 환경교육이라는 걸 봤는데 환경교육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초등학생도 볼 것 같지 않은 캐릭터가 한 명이 나와서 환경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화이팅! 끝입니다. 뭐죠 이게? 저희 입으로 이거를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건가요? 심지어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이게 환경교육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미래에 나가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때 나가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그거 말고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합니다. 이제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환경 어때 하면은
무슨 소리야? 환경이 뭐? 수능 공부해야 돼, 단어 외워야 돼. 끝입니다.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 가서 우리는 너희들이 미래니까 어쩌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지.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서 한다는 게 캐릭터 한 명 세워놓고 이러니까 열심히 분리수거 해야 돼. 내용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탄소 배출량이 늘었다. 왜 늘었는데요? 지금 제트기 위에 날아가죠? 비행기 날아가죠? 거기서 뭐 어떤 게 나오는데요? 뭐 왜 우리한테 자전거 타라고 하고 왜 우리한테 아빠차 타고 오지 말라고 하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규제만 받고 있을 뿐이고 그 규제를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잘하는 우리나라 이제 가장 잘하는 거죠. 주입식 교육. 너무 잘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의견이 없어요. 항상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주입식으로 그냥 다 해버립니다. 플라스틱은 이거 하늘색, 하얀색 여기다 버리고 종이는 노란색 병원에 버리고 다인가요? 왜 종이랑 플라스틱 같이 버리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조차 지금 컵라면 먹은 다음에 이거 어디다 버리는지 모르는 친구 많습니다. 제 친구도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컵라면을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왜 씻어 버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법 그냥 교육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싶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우리에게 주입을 하지 말고 주입은 국영수로 충분합니다.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친환경적인 지구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달라 이겁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어른들의 이제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기 사진에 보이면은 저게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환경을 지키자고 이제 플랜카드 들고 나오는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청소년의 변화가 과연 저것뿐일까요? 저도 지금 청소년의 변화 아닌가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저 말고 이렇게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말고 청소년들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육에서 의식을 하라고 했죠. 지입식 말고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하는 것부터가 이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조차 이제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년의 변화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른들의 변화, 어른들의 역할은 물론 어른들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어른들도 저희랑 똑같은 교육과를 거쳤기 때문에 혹은 저희 같이 이제 캐릭터 하나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 교육 과정에 없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우리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을 내세워 달라. 못하겠으면은 본인이 할 수가 없으면 그거라도 해달라. 대응하는 어른이 정말 필요합니다. 답변을 원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 저희가 청소년은 그냥 공기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죠. 심지어는 유아기 때는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옹알이를 합니다. 그런 것들조차 이제 솔선수범을 해서 이제 해주셔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 선생님들은 쓰레기를 학교에 안 가지고 오시나요? 신기합니다. 마치 환상의 동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교무실에서 단 한 번도 그 분리수거 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 조금 저희는 보여달라. 최대한 외부에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다 버리는 거라는 거를 지나가면서 이제 한 번쯤 보게 해달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떤 어른들은 그걸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주입식이니까.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는 순간, 어른들이 변하지 않는 순간 저희 미래는 없어지고요. 저희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고요. 저희 앞으로 그 무서워하는 어른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의 세금으로 부양해 드리기도 어렵다. 아시겠죠? 이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 그 솔선수범하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 네,
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군사비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예, 한국이 패권주의와 출혈 경쟁에서 1등을 추구하는 국가 또 기업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경쟁에서 1등이 되는 국가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장애 포괄적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의 도입은 그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장애포럼 연구위원 이주환입니다. 네, 기후위기를 헤쳐가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수돗물에 관심 갖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청소년들의 환경 교육이 정말 그 트랙터 하나로 괜찮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고 있는 활동도 이야기했고 입장도 얘기했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주체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민사회 목소리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